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은 기초 강의 3주차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의사표시 파트로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본 시험에서 의사표시 파트는 최소 2문제에서 최대 3문제, 최대 4문제까지가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2-3문제를 예상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의사표시는 항상 의사 플러스 표시로 읽는 이런 습관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의사 표시가 어떤 논점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룰 거냐? 일단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 시작을 합니다. 의사 표시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 그 자체만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법률 효과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죠. 이를 대조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결합돼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 요건을 매매 등을 통틀어서 법률 행위를 했다 그죠. 그 법률 행위는 특징이 원하는 대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원하는 바는 어디에요? 의사 표시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개개 법률행위는 그 요건이 다 다르지만 최소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 표시는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의사 표시가 존재치 아니한 것은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빠져서는 안 되는 뭐예요? 필수 요소인 법률 사실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게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우리 민법 공부에서 가장 힘든 점이 갑을병정이 등장하면 힘들다 그죠? 단순히 평면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나 쉽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민법도 법 중에 하나죠. 우리가 첫째 주에 법은 왜 필요했다? 사회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준이 법이죠. 민법도 우리 사회에서 민사사건이 터졌을 때 예를 들면 갑을 간에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죠. 그리고 매매에 따른 약속 등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사건화가 됐다. 그러면 재판에서 그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때 해결 기준이 뭐예요? 민법에 규정된 563조 이하의 매매 파트에서 규정된 조문들이 해결 기준이 되겠죠. 그죠?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을 병정 등을 단순히 쭉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갑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있던 사건이 있었구나 그죠. 이 어떤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민법 조문을 가지고 내가 해결해 보는 거예요. 배운 바대로. 그러면 이 부분이 쏙쏙 더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갑을병이라는 것은 실제 사건이 됐을 때 그 사건의 당사자를 갑을병으로 지칭할 뿐이에요. 그래서 나를 당사자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오히려 더 쉽게 평면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림 볼게요. 그래서 갑을 간에 토지 매매를 하고자 합니다. 매매 계약은 2명이 필요하죠. 매도인과 매수인. 첫 번째, 매매가 되려면 매도인 갑이 자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죠. 그죠? 뭐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뭐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든지, 뭐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서 팔아야 되겠다, 그죠?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와는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의사를 결정합니다. 3억의 토지를 타인에게 넘기겠다 그죠. 즉 3억이라는 대금을 바꿔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의사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의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합니까? 갑의
내심에 위치한다 그죠? 내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내심의 효과 의사. 그대로 읽으면 돼요. 효과 의사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 그죠?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어른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려면은 갑이 내심으로 결정했던 이와 같은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말이나 글 등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표시가 되면 상대방은 갑이 원하는 의사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의사가 자신의 의사와 합치되면 그죠. 즉 자기가 그 토지를 3억에 매수키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오케이 답을 한다 그죠. 성락의 의사 표시. 그러면 갑은 어떤 것을 원합니까? 3억의 대금을 받는 대가로 소유권 을에게 넘기는 것을 원하고 이 같은 법률 효과를 원하죠 그죠. 근데 매수인은 반대로 대금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법률 효과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자신들이 원한 대로 뭐요? 매도인은 대금을 취득하는 대신 소유권을 넘겨주고 반대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소유권을 넘겨받는 이와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은 법률 효과는 자신들이 원해서죠. 그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원하는 바는 어디예요?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개개 법률 행위의 어떤 내용은 다 다르지만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생기려면 반드시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사표시대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가 갑이라면 을에게 나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정됐다면 말이나 글 등으로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3억에 팔겠다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갑 스스로 3억에 팔기를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했죠. 문제가 없다 그죠. 이와 같이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표의자가 의사 표시를 하는 자를 우리는 표의자로 읽을 거다 그죠. 표의자가 이와 같은 의사를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결정해서 일치하는 표시를 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의사표시에 고장이 발생합니다. 갑이 3억에 팔기로 의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말로서 직접 전하지 않고 청약서로 대신 자신의 내심의 의사를 을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실수로 3천에 팔겠다. 내심의 의사와 그 내심의 의사를 표시하는 표시행위의 의미가 불일치하죠. 그죠? 이것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갑이 이와 같은 내 토지를 이렇게 3억에 팔겠다. 이와 같은 의사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결정을 해서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방해를 받았다. 그죠? 사기당해서 이와 같은 3억에 팔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또는 뭐야? 협박. 강박으로 읽어달라 그러죠. 타인의 강박에 의해서 공포심하에서 3억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와 같은 사기 강박인 의사 표시를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한 의사 표시를 해서 하자 있는 의사 표시. 그래서 이와 같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통틀어서 뭐요? 정상적이지 않죠. 그죠?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가 있으면 당연히 의사 표시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우리 시험 문제죠. 항상 법은 왜 필요하다고요?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법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매매가 진행된 경우는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뭐야? 항상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일단 의사표시의 과정을 일단 간단히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와 표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당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민법은 107조부터 110조에 걸쳐서 규정을 둡니다.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죠. 내심의 의사와 그 의사를
대조로 표시하는 의사 표시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또는 의사와 표시는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표의자가 타인의 부당한 사기 강박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다 그죠? 이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의 비정상적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는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와 그래서 107조부터 109조까지 규정을 둡니다. 그 첫 번째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다른 말로 비진의 표시라고도 합니다. 1항을 볼게요. 의사표시는 항상 읽을 때 속으로 뭐요? 의사 플러스 표시로 읽는 습관을 가지세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자, 연습해 볼게요. 알고는 선이 악이 중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악이다, 그죠? 악이. 그러나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선이 악이 중 뭐죠? 악이죠, 그죠?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는 것은 현재는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죠? 다만, 그래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은 현재는 모르기 때문에 선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가실이 있다, 없다? 가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선이지만 가실이 있는 경우를 표시하는 문장입니다. 자, 볼게요. 비진의 표시. 감남과 을려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이와 같은 표현들이 가장 많이 실릴 거예요. 감남이 을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정려하겠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심으로는 부동산을 상대방의 을려에게 정려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근데 표시는 정려하겠다.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하는데 뭐요?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했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이 같은 의사표시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거짓말. 즉 거짓말은 당연히 알고 사는 게 거짓말이죠. 모르고 사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비진의 표시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원칙 보니까 뭐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라는 값을 표의자는 한다, 그죠? 표의자 스스로 진이 아니면 알고서 했더라도 뭐요? 그 의사표시 효력은 원래 그대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정려키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정려는 유효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을려는 약속대로 그 부동산을 나에게 넘겨달라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런데 A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A적으로는 무효가 됩니다. 어떤 경우가 무효돼요? 이미 을려가 감남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알고 있다, 그죠? 평소에도 여러 번 한심을 살 목적으로 심심하면은 고급 핸드백을 사주마, 그죠? 고급 자동차를 선물로 사주마, 목걸이를 사주마.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또 거짓말을 한다,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뭐야?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다, 그죠? 조금만 주의했다면. 어떤 표현을 그죠? 가실도,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비진의 표시일지라도 표시된 대로 유효하지만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때는 상대방을 보할 필요 없죠. 그때는 비진의 표시는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무효가 아닌 게 유효죠. 그럼 유효가 되려면 뭐요? 상대방의 악이라면 비진의 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누구여야 되죠?
선이어야 되죠. 선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와의 반대는 또 오와입니까? 엔더요? 오와의 반대는 엔더죠, 엔더. 그래서 상대방은 잘못이 없어야 돼요. 엔더 선이고 가실이 없어야만 비진입 표시는 유효입니다. 유효. 그 다음 2학년 거래에 앉아서 제3자 보기죠. 앞으로 사기 강박까지 계속이고 본 시험에서는 제3자 보호 범위에 어디까지 누가 포함되느냐 관련해서 우리가 쭉 외울 거예요. 네. 문제는 허위 표시에서 이 부분이 출제가 되겠지만은 똑같아요. 논리는. 즉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하지 못한다. 자, 여기 볼게요. 즉 갑을 간에 부동산 정려가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가실이 있습니다. 갑을 간의 부동산 정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그런데 이미 등기를 넘겨줘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등기의 원인이 정려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가 을 앞으로 넘겨져 있더라도 여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그죠? 그때 을이 자신 앞으로 그 부동산 소유권 명의가 등기가 되어 있음을 계로 자기 것이냐 팝니다. 이 자를 누구라고요? 제3자란다, 그죠? 정려는 갑을 간의 정려가 있었죠. 따라서 나머지 자는 뭐예요? 제3자. 따라서 당사자와 당사자를 포괄적으로 성계한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상속인이죠, 그죠? 이런 자들을 제한 나머지 자를 제3자. 그래서 제3자 병은 을 앞으로 경유된 등기를 믿고서 을을 소유자로 믿고 다시 샀어요. 그때 병은 두 명이 더 그죠? 즉 외초에는 갑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현재는 뭐예요? 을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원인을 보니까 정려가 원인으로 되어 있다. 그때 병이 갑을 간의 정려가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임을 이미 알고 있는 악의자일 수도 있고 이를 모르는 선의자일 수도 있다, 그죠? 그럼 상식상 이 자는 갑을 간의 정려가 비진입 표시임을 이유로 무효임을 아는 자가 원칙입니까? 모른다가 원칙이요? 당연히 모른다죠, 그죠? 모른답니다. 즉 병은 갑을 간의 정려에 관여한 바도 전혀 없어요. 다 신이 아닌 이상 갑을 간의 정려가 비진입 표시 무효임을 모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와 같은 무효 행위를 한 자가 그 무효를 제3자에게까지 간철시키는 것은 제3자에게 뜻하지 않은 거래상의 위험을 증가를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입법자는 거래 안전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갑을 간의 의사표시가 이와 같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무효일지라도 그 무효는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규정을 뭐예요? 비진입 표시부터 사기 강박까지 계속해서 둡니다. 그럼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 앤더 무가실까지여야 됩니까? 선의이면 좋게요? 선의면 좋겠죠. 그래서 가실이 떠도 부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쭉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앞에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선의였습니까? 악이었어요? 선의였죠. 자, 그럼 볼게요. 갑을 간의 정려가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제3자인 병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표의자 갑은 제3자 병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옵니까? X요? 자, 다시 한번요. 갑을 간의 정려가 비진입 표시소 무효인 경우에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병이 사전에 그와 같은 행위가 비진입 표시임을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표의자 갑은 제3자 병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옵니까? X입니까? X란 거예요. X. 왜요? 이 자는 선의였습니까? 악이었어요? 선의죠. 즉, 알 수 있었지만 현재는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제3자는 선의이면 부호가 됩니다. 선이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어요. 가실이 있다도 현재 선이라는 제3자는 다 보호가 됩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 시험에서 이미 출제가 됐어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하게 되면은 본 시험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헤매고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평소에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문제없이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또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이자가 선이자라면 이자는 가벌간의 정려가 무효일지라도 이자는 뭐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취득합니다. 그럼 현재 이자는 소유자입니까? 무권리자예요? 소유자죠. 그래서 다시 정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합니다. 전득자. 그러면 전득자 정은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자는 누구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병으로부터.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자는 소유자죠. 그죠? 소유자로부터 매매 등을 통해서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자는 정상적으로 권리자로부터 취득했기 때문에 그 전에 뭐요? 가벌간의 정려가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인지는 뭐요? 이자기는 도체가 애초부터 문제될 거리가 없어요. 왜? 여기서 끝나버리죠. 그죠? 이자가 권리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가벌간의 정려가 비진입 표시로 무효입니다. 뭐는 소유자입니까? 무권리자요? 무권리자죠. 그렇더라도 거래 안전에서 이자가 선이자라면 보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선이자 보호는 어떤 경우만 문제돼요? 자신의 전자가 무권리자일 때만. 원래는 자신의 전자가 무권리자라면 이자는 어떤 매매 등 전득 행위를 통해서 그 전자가 가졌던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승계취득은 불가능합니다. 즉 승계취득은 전자가 정상적인 권리자였을 때 뭐야? 그 권리를 후자에게 승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후자가 이어받아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승계취득. 그래서 전자가 권리자인 경우는 승계취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자가 현재 무권리자죠. 그럼 취득할 권리가 없어요. 그럼 이자는 승계취득은 불가능하다 그죠? 그때 거래 안전에서 예적으로 의사표시의 대내적 하자로 그 행위가 무효일지라도 예적으로 입법자가 뭐예요? 정책적으로 선이자는 보호를 하겠다. 그럼 선이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럼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정에게 매도할 때는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죠. 그죠? 이 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이. 따라서 전득자는 누구의 권리를 승계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자인 선의 제3자의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자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가 될 게 없죠. 따라서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우리만 신경 쓰면 되죠. 따라서 이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누구에 대해 선이자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논리가 앞으로 사기 강박까지 계속입니다. 계속. 자, 일단 이번 회차는 쉽게 개념만 기억할 거예요. 즉 비진입 표시라면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의사 표시 중에 하나인데 그 불일치를 뭐예요?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이와 같은 불일치한 의사 표시를 비진입 표시라 하더라. 상대방과 짜고서 합니까? 표의자 혼자서요? 혼자서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비진입 표시를 단독의 허위 표시라고도 한다 그죠? 혼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혼자. 상대방을 짜지 않고 이를 비진입 표시를 합니다.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 줄여서 허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비진입 표시보다는 허위 표시가 출제의 빈도수가 조금 더 높아요. 자, 허위 표시라면서 어떠한 의사 표시를 허위 표시를 하느냐? 이랑 상대방과 통정한, 우리말로서는 뭐요? 짜고서 치는 고소죠, 그죠? 짜고서. 그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표의자와 상대방이 합의해서 그런 얘기예요. 합의해서 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각종 교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허위 표시가 이걸 겁니다. 갑이 채무자입니다.
근데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 면탈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친구 명의로 빼돌립니다. 즉 부동산에 매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있는 것으로 꾸면서 친구 명의로 등기를 빼돌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상대방 을에게 매도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근데 표시는 매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비진입 표시하고 똑같죠, 그죠? 당연히 자신이 강제 집행을 면할 의도로, 그죠? 알면서. 즉 표의자가 그 불일치한 의사 표시를 알면서 합니다. 근데 앞서 봤던 비진입 표시하고 다른 점이 혼자서 하지 않고 상대방과 합의해서 통정해서 이 같은 거짓된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 이를 허위 표시라 합니다. 자, 효과 보세요. 매매는 법률행위 중에 하나지만, 즉 법률행위는 원한대로 효과가 발생하죠. 그런데 겉으로는 매매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갑은 내심으로는 매매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매를 원한 바가 없어요. 상대방 을도 매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당사자, 양당사자 모두 그 같은 표시된 법률 효과를 원한 바가 전혀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다음.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행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103조와 관련돼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부분 본 이론 시간에서 반복할 거예요. 자, 그래서 1항. 당사자 간에는 거짓된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서로 합의해서 했기 때문에 당사자는 결코 표시된 매매를 원한 바가 애초부터 없죠. 그래서 허위 표시는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런데 제3자에 대한 관계. 자, 허위 표시를 하게 된 동기는 법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허위 표시를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등기부상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누구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요? 상대방 을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그죠? 그때 을이 등기가 자기 앞으로 돼 있음을 기하로 제3자인 벽에 자기 것이냥 팔아버려요. 그럼 똑같죠, 그죠? 우리 법은 여하튼 당사자의 어떤 의사표시의 흠이 있을 때 그 흠을 이유로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거래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거래 안전에서 당사자 간의 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지만 거래 안전에서 그 무효는 누구에게는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자가 선의자라면 이자는 표시된 대로 유효하게 해당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이 앞에서 설명드렸죠.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까지 필요합니까? 선의면 보대요. 선의면. 이자가 선의자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다시 병으로부터 전득하는 전득자인 정은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를 은폐물의 법칙. 갑을 간의 문제는 이자가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다 차단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를 은폐물의 법칙, 이와 같은 용어를 쓰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따라서 자신의 전자가 유효한 권리자라면 이자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따라서 병에서 모든 갑을 간의 문제가 다 차단이 돼버리죠. 따라서 이자는 유효하게 해당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제3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애울 겁니다. 예, 요령을 펴서. 자, 그럼 개념을 보세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죠? 그 다음,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면서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비진입 표시하고 똑같죠? 근데 비진입 표시는 표의자 혼자서 했어요. 근데 다른 점이 상대방과 짜고서 한다, 그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하는 겁니다.
근데 비진입 표시는 혼자서 하기 때문에 그죠? 단독의 허위 표시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마지막 요약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그죠? 비진입 표시보다는 통정 허위 표시가 출제 빈도가 높고, 그다음 허위 표시보다는 뭐요? 착오가 또 출제 빈도가 더 높습니다. 착오가 출제될 포인트가 가장 많아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자, 여기 볼게요. 가별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내심으로는 자신의 토지를 의사에게 을에게 3억을 받고 팔기로 의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를 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을에게 표시를 해야 되죠. 근데 그 표시를 말로서 표시하지 않고 청약서에다가 적어서 표시했어요. 근데 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수로 3천에 팔겠다고 청약서에 표시돼서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버렸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죠? 여기까지는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뭐야? 갑은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는 엄밀하게 말하면 뭐요? 제가 한 이 개념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 중에서 다수의 설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착오는 그 개념부터 통일이 안 돼요. 착오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다 포괄하는 완벽한 개념을 학자들이 누구도 아직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학문량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 공부는 이 정도로 착오의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즉 착오란 보세요. 일단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죠? 여기까지는 앞선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뭐예요?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는 표의자 스스로 그 불일치를 알고서 한 경우입니다. 근데 착오는 뭐예요?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모르고서 한 이와 같은 의사 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라 합니다. 그때 이와 같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앞서 봤던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는 유효다 그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 표시가 비진입 표시임을 뭐야?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뭐입니다. 허위 표시는 상대방이 짜고서 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언제나 당사자 무효였다 그죠? 다만 제3자 보호 기준은 똑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착오의 효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앞선 그림을 보니까 이자는 3억에 팔기를 원한다 그죠? 근데 실수로 3천에 팔겠다고 잘못 상대방에게 전달했다. 이때 표의자가 실수로 여하튼 잘못된 의사 표시를 했죠. 그럼 상대방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이 경우 상대방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네가 실수로 여하튼 잘못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표시를 믿은 상대방에게 표시된 대로 책임을 지라. 매매가 유효하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자는 엄청난 손해다 그죠? 또한 이자는 잘못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행위는 무효이다 하면 뭐요? 잘못이 없는 상대방은 또 손해죠 그죠? 그 착오는 상대방이 잘못이 없고 표의자가 착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떤 의미로 읽으면 돼요? 착각. 표의자에게 잘못이 착각이라는 개념에는 표의자에게 실수로, 잘못으로 이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착오의 의사표시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첨예하게 표의자 이익과 상대방 이익이 대립하기 때문에 각국마다 착오의 효과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 전에는 일본 민법을 사용했죠. 그죠? 59년도까지. 그래서 현행 일본법은 착오의 의사표시는 일정 요건하에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허위표시하고 똑같이 무효로 되어 있어요. 무효. 우리도 59년도까지는 무효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야? 취소로 바뀌어 있어요. 취소로. 그 나라마다 그 효과가 다르다. 왜?
이자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즉 비진입 표시하고 허위 표시하고 전혀 다르죠, 그죠? 이자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근데 허위 표시는 둘이서 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자는 무효이고, 비진입 표시는 뭐야? 표의자 혼자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원칙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원칙 유효. 그다음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뭐요? 즉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근데 이 부분은 첨예하게 이해관계 대립되기 때문에 차고의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나라마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기초하기 때문에 제가 그 차고에 관한 어떤 문제점을 넌저시 던진 거에 불과하고, 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효과. 그래서 우리 법은 여기서 차고의 의사표시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 볼게요. 항상 의사표시는 의사 플러스 표시로 읽으면서 보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데,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 데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연습해 볼게요. 표의자 스스로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모르고서 한 의사표시를 착오를 했다,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효과. 자, 이 부분을 일단 가르고, 표의자는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취소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만? 그 착오가 중요한 경우. 그러면 물어볼게요. 원칙적으로는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원칙은 취소 못해요, 착오가 있더라도. 즉 자기가 실수로 어떤 불쾌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취소 못합니다. 어떤 경우만? 그 착오가 참을 수 없는, 일단 쉽게 접근합니다. 기초반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 엄청나게 표의자에게 손해죠, 그죠? 여하튼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중요한 착오가 있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착오는 원칙적으로 표의자 스스로 잘못해서 한 불쾌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원칙은 취소 못해요. 다만 그 착오가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 중요한 착오의 경우는 취소할죠. 자, 그 다음. 그러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가실로. 가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대한 가실, 줄여서 중가실이라고 적기도 합니다. 풀어서 중대한 가실로 적기도 합니다. 그럼 중가실의 반대가 뭐죠? 가벼운 가실이죠. 경가실. 가실이 일반적으로 경가실을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자는 생략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실하면 경가실 의미를 합니다. 중가실까지는 요구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범위에 중가실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우리 시험범위에 두 군데 쓰입니다. 여기하고 뭐요? 도급인의 수급인의 행위에 대해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때 중과실은 다 넣었습니다. 일단 민법 총칙에서는 이 부분 하나예요. 해석상 중과실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단 조문상으로는 요구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실은 뭐야? 경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경과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표의자, 자기가 뭐야? 실수해서 불리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는 원칙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다만 그 착오가 중요한 착오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착오가 있었더라도 뭐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것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착오를 피할 수가 있었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의사표시한 결과 착오를 했다, 그죠? 여하튼 표의자에게 엄청난 잘못이 있는 경우는 그때는 뭐예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하지 못한답니다. 일단 조문 구조를 익히시고,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보면서는 어떠한 경우에 중요 착오를 인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문제겠죠. 근데 이 부분은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또는 뭐예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 여부는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합니까? 판례죠, 그죠? 그래서 착오 파트에서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례, 중과실 인정 여부의 판례들을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은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예, 저하고 같이 하면. 그 다음
이항은 똑같죠. 그래서 일단은 갑을 간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매 당시에 표의자 갑에게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었다. 다만 중과실은 없었습니다. 그럼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하기 전에 그럼 취소할 수 있다기 때문에 취소하기 전에는 갑을 간의 매매는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죠. 그래서 취소되기 전에 을이 되게 팔았습니다. 근데 사후에 취소해버렸어요. 취소를 하게 되면은 갑을 간의 매매는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했습니까? 처음부터 갑을 간의 매매가 애초부터 없던 게 된다면서요? 후제다, 그죠? 그럼 처음부터 매매가 없던 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갑을 간의 매매가 차고에 한 매매임을 아는 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갑을 간의 매매가 차고임을 병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예. 교과서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자 누굽니까? 선의자죠. 똑같아요. 그래서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차고를 이어서 뭐요? 취소가 된다. 손치더라도 뭐요? 거래는 취소는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는 대하지 못한다. 똑같은 규정을 비진의 표시부터 사기 강박까지 계속해서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하게 되면 이 부분은 끝나죠, 그죠? 똑같습니다. 제3자는 설이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차고 파트가 가장 많이 우리 시험에서 의사표시의 불일치 유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시 떠올려 볼게요. 법률행위가 원한대로 효과가 발생을 하려면은 그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죠. 근데 불일치한 경우,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 다만 상대방이 그 불일치 이미 알고 있었거나 뭐요? 알 수 있을 경우, 즉 악의 또는 가시 있는 경우 비진의 표시는 무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서 뭐요? 짜고서 여하튼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 다음에 차고는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모르고서 한 의사표시이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 때 한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뭐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불일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인해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뭐야?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할지라도 거래 안전에서 그로 인한 무효 취소는 누구에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죠? 자, 마지막 유형이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차이점을 보세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3억에 팔겠다. 의사를 결정했어요. 근데 표시도 뭐야? 3억에 팔겠다.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입니다. 그리고 뭐요? 앞선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차고는 뭐요? 의사하고 표시의 불일치였어요. 근데 사기 강박인 의사표시는 일치입니다. 그러면 사기 강박인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차고는 뭐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의사표시예요. 근데 사기 강박인 의사표시는 일치입니다. 일치요. 그래서 비진의 표시하고 뭐예요? 강박인 의사표시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일치입니다. 자, 일치인데 뭐가 문제냐?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뭐예요? 표의자로 했다, 그죠? 표의자. 근데 그 표의자 의사표시가 유효하려면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이 같은 의사를 결정해서 뭐예요? 의사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타인의 부당한 방해가 있었다, 그죠? 사기당해서, 속아서죠. 또는 강한 협박에 의해서. 그대로 읽으면 돼요, 강박. 협박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갑은 어떤 상태요? 겁신하죠, 그죠? 그래서
공포심하에서 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한다는 거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볼게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원하면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항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이 항은 이론 강의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지만 그 매매가 뭐예요?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표의자 갑은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죠. 그래서 별개 매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갑을 간에 매매가 취소가 되어버렸다. 그때 거래 안전을 위해서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뭐요?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일단 조문까지만 우리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계절 보세요. 의사표시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를 한 자는 뭐예요? 표의자를 한다 그죠? 즉 표의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반대로 뭐예요? 자유와 반대가 부자유죠. 그죠? 부자유. 그래서 부자유 상태산 의사표시를 하자 있다 그러면 하자. 그래서 사기 강박인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인해서 표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된 상태에 생긴 의사표시를 하자 있다. 그죠? 흠이 있다.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가 여기에 있다. 즉 사기는 속아서 그죠? 강박은 강한 협박.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협박당했기 때문에 내가 갑이라면 어떤 상태요? 협박당했기 때문에 급신하겠죠. 그죠? 그래서 급신해서 공포심하에서 그 공포심을 피하기 위해서 뭐야? 어쩔 수 없이 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한다. 이렇게 개념을 일단 친숙하게 접근할게요. 자, 그러면 의사표시에 관해서 우리가 개념을 쭉 봤습니다. 의사표시가 표시된 대로 유효한 효과를 발생하려면 내심의 의사와 이를 표시하는 뭐예요?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가 자유롭게 행해져야 되죠. 그죠? 그럼 정상적으로 의사표시가 진행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건 시험 문제가 아니죠. 그죠? 항상 고장이 생겼을 때, 근데 그 의사표시가 내심의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든지 또는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그 의사표시가 뭐예요? 자유롭게 결정이 돼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타인의 부당한 방해 상태, 사기당해서 강박당해서 한 의사표시를 하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표의자가 이를 위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하튼 의사표시의 불일치 또는 뭐요? 하자 등을 이유해서 당사자 간에는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뭐요? 취소가 된다 손치더라도 뭐요? 거래 안전에서 여하튼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하자, 불일치 등을 이유한 무효 취소는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의사표시가 나왔던 큰 틀에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쉬었다가 법률의 대립 파트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대립 파트에도 최소한 2문제에서 최대 4문제까지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대립 파트로 진행을 합니다.